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6월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공천 마무리하면서 주요 승부처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장부터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결과를 좀 요약하자면 친문 그리고 현직이 좀 우세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표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후보로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경향이 반영이 됐었고요. 또 이런 그 후보들도 스스로도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치열했지만 어쨌든 여당 안에서의 그 경쟁 구도 후보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는 이제 그 여당 지지층 내에서의 그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선에서도 나타내야 되는 과제를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 과정에 워낙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잡음도 좀 불거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이번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경선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자들 간에 서로 비방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역 일부 지역에 따라서 뭐 당원 명부가 흘러나왔냐느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정도는 다 거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과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 지방에서는 대부분 친문 후보들의 굉장히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네. 전략 공천하는데도 뭐 그렇지만 나머지들 보면 대부분 친문 후보들이 됐고 광주에서 이용섭 후보도 사실 친문 후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게 친문 후보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직이라든가 대선 주자가 오히려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에서는 특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은 현직이면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경기도는 이재명 정선환 시장도 뭐 친문 인사라기보다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서울과 경기도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혹시 뒤집어질 수 있나 결선 투표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로 끝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결선 가능성에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반 이상을 거두면서 결선 투표 없이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이 3파전으로 일단 완성이 됐는데 일단 앞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최초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현 시장의 압도적인 승리로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지게 끝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득표율을 보면 66.26%로 뭐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지금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 여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갈아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걸 불식시키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직 시장이 계속 맡아야 된다라는 그 시민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지금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류가 본선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물론 안철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당선을 위해 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2등을 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뭐 3위가 된다든지 2위가 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박원순 시장에게 지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위험받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나 의미 있는 2등과 득표수를 기록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관전 포인트는 일단 서울시장은 이제 3파전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네. 야권 후보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야권의 특정 후보로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소위 야권 주자 중에 누가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과연 3선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좀 가장 상징적인데 서울이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도 적용되는 겁니다만 이 드루킹 사건하고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여권으로 하나는 악재고 하나는 호재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변수가 되면서 지지율 변화를 낳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박원순 후보가 확정된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드루킹 사건으로 좀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뭐 양보론 이 얘기도 좀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뭐 그 대외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뭐 좋은 거 아니냐, 양보령을 주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지도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나올 경우가 민주당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이 그런 양보령 프레임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과의 그 예전 그 양보에 관련된 그 과거의 기억을 떠나서 본인이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부분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시켜서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득표력에는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운동이 뭐 1인 선거전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정도로 일단 지금 최대한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캠프 자체도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다가 차렸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주목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김문수 후보의 이런 선거운동 전략은 어떻게 배경을 좀 평가해야 될까요? 어떻든 김문수 후보는 어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는 가장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미리 출마 가능성을 미리 시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최근에야 출마로 하는 거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한국당의 일종의 정체성에다가 네. 본인은 이제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해서 강한 원래 과거에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강한 보수 이러한 특징을 지녀가지고 그런 태극기 지지 세력들까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든 뭐 새벽에도 요즘에 뭐 시장에도 가고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는 부지런한 거로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현재로서는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어떻든 야권에서의 안철수 후보는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어떻든 안철수 후보를 일단 뛰어넘는 초반에 초중반에 뛰어넘는 거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 대표 선수 지금 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긴급 안철수 후보가 뭐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사태가 터진 이후에 어떤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책적인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좀 드루킹 이번 사태에 향한 쪽에서 공세고피를 좀 죄이는 쪽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아직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자조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자기에 관련된 장점을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작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을 잃었을 뿐이지 내 자체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을 때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부분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방법이 오히려 개별적인 서울시장 현안을 꺼내는 것보다는 본인의 득표율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보수표를 바탕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끌어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선거 전략이 초반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굉장히 개선하고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서울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서울시를 뭔가 발전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의 미래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댓글 조작건에 거의 자기 승부수를 거는 듯한 그리고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는 걸 2012년뿐만 아니라 2017년의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 거대 양당에 이 댓글 조작을 했다면서 한쪽은 국정원이 했고 한쪽은 민간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정치를 안 해도 좋다라는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댓글 조작 요거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이번 사태를 향해서 상당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도 이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 충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박원순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이 안 후보의 선거 전략이 과연 어떻게 좀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다른 야권 후보가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 표가 분산되지 않고 자기한테 온전히 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과 나의 대결, 박원순과 안철수의 대결로 그림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수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보수의 색깔로 전향을 했지만 그래도 보수의 후보로 보기에는 뭐 적당치 않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들의 이탈이 김문수 후보로 찍는 날에는 그 이동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심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게 흡수돼서 단일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들어있는 듯한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핵심 지지층이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안철수 후보와 어떤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가능성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뭐 프로테지로 이야기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한 20-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무한 건 아니다. 두 사람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홍준표 대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느냐 하면 지지율이 미묘하게 서로 조금 큰 차이가 안 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을 합칠 경우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면 그걸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면 일종의 그 말 바꾸기라는 말을 좀 그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민심이 요구한다. 뭐 상황이 변경됐다. 정치인들이 항상 좀 상황 말을 바꿀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단일화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일화가 아까 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런 표가 쏠리는 한쪽으로 그럼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안 한 대신에 이런 것들도 과연 하느냐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난 대선, 작년 대선 때 보면 이 단일화가 안 되고 홍준표 후보는 24점 몇 프로의 지지를 얻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21점 몇 프로의 지지를 얻어서 절묘하게 서로 표를 나눠 가지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크게 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5년에 3파전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초반에는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앞서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표를 까봐니까 이 당시가 김영삼 정부 3년 차여서 좀 야당이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42.4%로 승리했고 2등은 박찬종 무소속 후보였고 그다음에 30%대를 얻었고 3등은 오히려 민주당의 정원식 후보 그래서 20%가량밖에 못 얻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를 나눠가지고 주목됩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 간 이 공방이 엄청 거센 상황이었는데 주목받았던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었습니다. 이 경남지사 출마 선언 날짜 시간까지 정했다가 또 오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었고 오후에 다시 정면 돌파 그러니까 경남지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일단 김경수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불출마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이 출마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주변에서도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문의 핵심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지금 여겨지는 김경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에 마치 의혹을 인정하는 모습이 돼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약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만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김경수 의원도 정권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출마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게 이런 상황들이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지만 오히려 불출마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는 것 자체도 100% 불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게 그만큼 국민들에게는 떳떳하다는 걸 또 나타내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출마 강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특검이 도입된다거나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거 날까지도 박빙의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특검의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수 의원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야권으로서는 지방선거 때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좀 구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야권은 지금까지 대선 판세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판세가 작년 대선에 이어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판세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드루킹 사건을 적극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권의 호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런 양상이고 여권의 호재고, 근데 이제 여권의 드루킹 사건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최소한 드루킹이 일부 사안에서는 어떻든 불법을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가장 핵심은 지난 대선 때도 과연 불법 행위를 과연 했느냐라는 거는 지금 본격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했고 여기에 대통령의 소위 복심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까지 혹시 드루킹을 당시에 알았느냐라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대통령까지는 공세까지 강화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보기에 변수는 뭐냐 하면 드루킹 사건이 과연 지방선거 거의 끝날 때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큰 의혹이 제기가 안 되면서 조기에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장기화되면 야권도 뭔가 해볼 만한 싸움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단지 드루킹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네. 김경수 의원이 그런 드루킹의 불법 행위에 그걸 묵인했는지, 그걸 지시를 했는지, 혹시 관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네,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인데 그 배경에는 일단 이 경찰이 초기에 브리핑했던 내용과 이 차후에 브리핑했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경찰이 축소 수사 의혹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때문에 이 서울청 앞에서 긴급 의총을 하기도 했고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이러한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찰이 서투른 발표를 했고 실수란 것은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의원이 엄청난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폐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고요. 네. 사실상 경찰이 일부 실수한 발표에 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밝히고 있는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드루킹과 뭐 어떤 인적 연한이라든지 공모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겼던 핸드폰 중 170개 중 133개를 다시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조직적인 공모의 흔적이 없다면, 그리고 또다시 지금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근처에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김경수 의원이 정말 본인 말대로 이렇게 방문한 흔적이라든지 교류한 흔적이 없다면 사실상 경찰이 이런 자료를 내놓고 김경수 의원에 관련된 부분을 수상에 밝힌다면 네. 그 부분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게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야당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특검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특검 공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에 대한 일단 민주당은 좀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내일 이제 야3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동안 평화당은 사실은 정치적인 노선상으로는 민주당하고 네. 좀 동조적인 자세를 보여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해서는 특검의 도입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그런데 이제 3당이 내일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치게 되면 3당 의석 합계가 160석이 돼요. 네. 그러면은 현재 과반 의석이 현재 한 148석 정도 되면은 과반 의석이 되거든요. 147석이나 8석이.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에서 훨씬 넘으니까 3당이 합치게 되면 특검 도입을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당이 강력 반대하면 왜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뭐 밀어붙여 가지고 처리하는 건 굉장히 또 부담이거든요. 결국엔 여론전 속에서 여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이거를 가능한 건데, 그러나 이제 특검 도입에 대한 강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게 지금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하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도입을 하자라는 입장을 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기 때문에 내일 만나서 당장 뭐 특검 도입을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3당이 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야3당이 일단 원론적으로라도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뭐 맞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싶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수석 대변인도 그 기자들과의 그 지나가는 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권에서 이런 특검 도입을 추진을 한다면 뭐 어쨌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응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응할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일반적인 그 견해와 같이 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이렇게 합의를 그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나머지 사안들, 산적한 현안들을 해치기 위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청와대는 지금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도 계속 그 특검을 반대하면 좀 뭔가 명분이 밀리는 거로 될 수가 있고 뭔가 의혹을 혹시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여당도 내일 최고위원회의 같은 거 하면 제가 보기에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도입하자라고 하더라도 또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강론에 들어가면 어려운 게 있거든요.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선출하느냐, 수사 시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들어가면은 계속 논란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야당한테 그러면은 개헌안도 처리하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정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장애투쟁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여당에서 조건부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개헌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지금 이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특검 도입과 현안들이 좀 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 특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국회를 계속 공전하게 되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검이 맞득지는 않아도 그래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건부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개헌안 처리가 지금 또 뭐 급한 현안, 여당에서는 급한 현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사실상 23일까지로 예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뭐 사실상 국민투표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 6월 개헌 투표는 뭐 불가능해졌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음 돌아오는 이번 주죠. 이번 네. 주 중에 결국에는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를 사실 결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월요일 날까지가 이제 일종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됐는데 조금 더 늦춰서 이번 주말까지 가서 처리된다면 네. 뭐 개헌은 동시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에 개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투표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네.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 국회에서 고쳐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게 되면 그런 거의 취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헌의 국민투표의 절차가 상당히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 네. 그 준비를 하려면 이번 주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